김정은이 갑자기 통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누가 다음 권력을 가질 거냐를 놓고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상당한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여정과 이설주 계열의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김정은 주변에서 권력 투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 간부가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보면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지금 SBS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이제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접하시겠네요. 아무래도 탈북민도 좀 자주 만나실 거고. 탈북민도 만나고 이제 정부 취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이제 홈페이지에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는 것도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게 홈페이지가 있나요? 그게 사실은 막혀 있는 사이트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막가는 사이트인데 이제 해외 서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업무적으로 북한 텔레비전, 북한 문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우회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뭐 정부에서도 보면 취재 목적으로 저희가 그걸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취재 목적으로 보도 목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뭐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김정은의 후계구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재작년 말에 등장을 했죠. ICBM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애처럼 나타났는데 바로 성인 여성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죠. 근데 김주애가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2월 열병식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게 주석단이라고 그러죠. 열병식 때 귀빈석에 앉기도 했고, 그리고 인민군 장성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작년 9월 열병식 때 보면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얘가 간단치 않게 지금 활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전, 북한의 호칭 이런 걸 볼 때 우리 국정원도 지금 단계에서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가 김주애다. 이렇게 평가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주애가 최근에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정말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김정은을 따라다니다가 올 들어서 그렇게 이제 좀 띄엄띄엄 따라다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5월에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포 일제 사격 현장을 참관을 했는데 당시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김주애가 참석했다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모니터 화면에 주의 모습이 이렇게 비친 게 포착이 됐어요. 이게 이제 비공개로 따라갔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이제 노출을 시키는데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김정은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는 김주애다 이런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도 저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후계자처럼 하니까 과히 그렇게 시선이 좋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노출을 하는데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우리 한국도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엄청나게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일 것 같은데 여자도 후계자가 될 수 있나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자분들도 내가 거기서 살아봤는데 거기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사회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존여비가 심한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후계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물론 남존여비의 사회이긴 한데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일가를 말하는 용어죠. 백두혈통. 백두혈통은 일반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계층이에요. 완전히 다른 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건 남자건 여자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북한이 사실상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정하면 끝이거든요. 김정은이 나 주애를 후계자로 하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하면 그대로 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김주애가 여자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타당한 분석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김정은에게 다른 자녀는 정말 없는 건가요? 아니면 후보군이 있나요? 이 김정은 자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무게를 둘 만한 정보가 뭐였냐면 2017년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 김정은 부부한테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태어난
딸, 이게 이제 주애고 2017년 2월생으로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셋째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국정원이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다고 봤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북한이 해외에서 남자아이용 고급 장난감을 조달하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근데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인사들이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북한 최고위층의 지시예요. 그러면 과연 이 장난감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놓고 분석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김정은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도 이 분석이 맞느냐를 놓고 좀 그 설왕설래가 있었고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이 김주애를 예우하는 걸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판단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을 거치면서 정부의 판단은 김정은에게 첫째 아들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김정은 부부의 첫째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정부 판단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셋째는? 셋째는 그러니까 당시에도 국정원이 2017년 2월생으로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셋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다라는 보고였는데 요즘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들, 뭐 북한에서 오셨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을 보면 아들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가 아들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김주애가 공식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일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 앞으로 변수는 남아 있는데 현 단계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앞으로 김주애 후계의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 김주애가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태어났으면 지금 만 11살, 12살 정도 되나요?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아무리 김주애를 빨리 후계자로 정한다고 해도 그래도 김주애가 적어도 20대 중후반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십몇 년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이 주유가 똘똘하니까 얘를 후계자로 만들어야 되겠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키워보다 보니까 주의 동생이 더 똘똘하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주애가 퍼나가다가 굉장히 크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주애는 아직 사춘기를 안 지났어요. 우리 10대 아이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애가 지금은 후계자 수업 받는다고 쫓아다니는데 이러다가 아빠 나 근데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김주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통치를 못하게 되면 어린 주애가 통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내부에 권력 투쟁이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주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김주애가 최종적인 김정은의 4대 세습 후계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예. 그럼 김정은이 서둘러 좀 어떻게 보면 후계자를 발표한 이유는 뭐고 한간에 들리는 정말 건강이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왜 후계자 구도에 올려놨냐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건강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이 보기에 키 170에 몸무게 140kg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40kg이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체형 정도 되면 고혈압, 당뇨가 없을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담배 계속 피죠. 술 먹죠. 건강이 좋을 수가 없는 체질이에요. 근데 이제 4년 전에 2020년 4월에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심각하게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사망설이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건강 이상설 시기를 거치면서 김정은 자신도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통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2021년 1월에 북한이 이제 8차 노동당 대회라는 거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당 규약을 개정을 합니다.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이 신설이 되고요.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김정은이거든요. 근데 그 대리인이 제1비서다 이걸 규정을 한 건 김정은이 갑자기 통치를 못할 경우에 누가 대신 통치를 할 거냐 이거를 당 규약에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북한 역사에서 최고 지도자 유고에 대비한 규정을 규약에 넣었다. 이런 건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제 2021년 8월쯤에 가면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해서 한 20kg 정도를 뺀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요요로 지금 다시 140 돌아가긴 했는데 어쨌든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 당 규약에 자신의 유고에 대비한 조항을 넣고
또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도 내가 통치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김주애가 조기에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르겠지만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검진은 뭐 상시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시로 쫓아다니는 왕이니까. 의사가 있을 테니까. 예. 그럼 건강 문제가 혹시나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김주애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북한의 사실상의 이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동생인 김여정을 꼽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여정이 김정은 주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사실상 오빠한테 무슨 소리를 다 할 수 있고 뭐 편하게 이제 북한 같은 독재 체제는 최고 지도자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권력이 제일 센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여정이 사실상 이인자였고 북한 전문가들도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지면 아마 김여정이 대신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국정원도 북한의 사실상의 이인자는 김여정이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여정이 상대적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지금 이제 작년을 경과하면서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는 자식한테 간다라는 건 명확해졌어요. 이게 여동생이 아니라 자녀한테 권력이 간다라는 건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정은이 어린 후계자를 옹립하면서 김여정한테 너가 다음 권력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메시지를 김정은이 주려고 했겠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를 놓고 보면 약간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전체주의와 술탄주의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주의는 독재잖아요. 술탄주의에서 술탄은 이슬람권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독재는 독재인데 고려 조선 같은 봉건제 시스템이 남아있는 독재 국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권력 구도를 바라본 데 있어서는 고려 조선 같은 봉건제 시스템을 좀 대비해서 보는 게 유효한 측면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왕조 체제를 가보면 왕이가 바로 직계 자식한테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삼촌한테 갔어요? 근데 왕이 직계 자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왕권을 잡은 삼촌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의 왕은 이제 자기 자식한테 또 주고 싶을 텐데 전 왕의 자식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왕의 직계 자식이 제 명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예를 북한에 가져와 보면 만약에 김여정에게 후계가 가서 김여정이 정권을 잡았을 때 김여정도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겠죠. 그러면 오빠의 자식들은 권력의 장애물이 될 것이고 과연 김정은의 직계 자녀가 제 명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우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구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친엄마인 리설주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주애가 조기에 등장하고 김정은의 권력이 여동생이 아니라 자녀에게 간다. 이렇게 확립되는 과정에 엄마인 리설주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김정은 체제에서 김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과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죠? 김여정이 이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1년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받는 모습으로 처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초창기의 김여정은 뭐 오빠인 김정은이 어디 현지제도 나가면 주변에서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런 식의 약간 못 말리는 철부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나란 일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김정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이제 위치로 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 국정원도 사실상의 이인자는 김여정이다라고 파악할 정도까지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강한 위상을 과시하다가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작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정도에는 이제 김주애와 김여정의 위상 정립은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 김여정도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인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위상을 보장받는 이런 정도로 지금 거의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김정은이 진짜 급사하게 되면 세습 통치는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현 단계에서는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정립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 사이에 김정은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어린 김주애가 통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리 통치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북한 내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만약 조선시대를 가져와 보면
엄마가 수렴 청정을 한다. 뭐 이설주가 수렴 청정을 할 거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김여정이 지금은 이제 김주의 후계 구도를 현실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오빠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지난 한 10여 년간 이인자 소리를 들었던 김여정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갑자기 통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누가 다음 권력을 가질 거냐를 놓고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상당한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권력 투쟁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도 김여정과 이설주 계열의 이 소위 신흥이 옳게 간의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김일성 일가는 지금의 왕조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의 이 김일성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엄청난 포갑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사기도 있고 도둑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뭐 범죄는 뭐 잠시 노동 단련을 갔다 오든 뭐 어떻게 하든 넘어갈 수 있지만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총살당하거나 최하 정치범 수용소 가서 뭐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된다거나 무지에 한 처벌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일가에 대한 반발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런 공포 정치가 지금의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발적인 수능 기제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어려서부터 계속 유치원, 소학교 뭐 어디를 가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대하다. 교육을 받죠. 그리고 뭐 텔레비전을 키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김일성이가 위대하다는 노래 나오고 뭐 그런 관련 프로그램 나오고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은을 실물로 보면 정말로 감격해서 줄줄줄 울어요. 이런 세뇌교육, 김정은 우상화 교육이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김정은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과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지금의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서 제일 극악한 곳이 수용소 중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생각하면 교도소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교도소는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는 뭐냐면 북한의 가장 오지 이런데 하나의 마을입니다. 마을. 철조망이 둘러쳐 있는 하나의 마을인데 그 안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됐다가 탈출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풀려나기도 하거든요. 풀려나서 나중에 탈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 철조망 쳐진 조그만 마을 안에 학교도 있고 뭐 저기 어쨌든 주택도 있고 농사도 짓고 일종의 이제 마을적 기능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마을이 아니라 애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맞아 죽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노동하러 갔는데 나무 이제 겨울에 땔감 마련하러 나무를 베러 갔다가 나무 이제 안전장비 이런 거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통나무에 깔려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그뿐이고, 이런 식의 아주 비인간적인 열악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일부는 북한이 볼 때는 이 정도면 사상적으로 감화가 됐다 그래서 풀어주는 사람이 일부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그대로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세습 독재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북한 체제를 바라볼 때 이제 왕조적인 독재 체제니까 고려 조선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게 좀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려 조선도 왕위 계승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 권력 투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왕위를 계승한 사람 중에 꼭 능력 있는 왕만 나왔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능력 없는 왕들도 있었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걸 보필해서 500년이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북한, 이 21세기의 북한은 뭐 김정은을 위시하는 그 고위 간부들이 있지만 정말 김정은이 어떻게 통치를 못하게 돼도 어떻게든지 충성을 해서 그 일가가 권력을 잡도록 계속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엄청난 공포와 어느 정도의 떡국물 이런 걸로 뭉쳐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1세기에 과연 세습을 통해서 500년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단적으로 세습이라는 거는 자식한테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라는 건 결국 뭐 많아야 3명, 4명, 5명, 6명 중에서 후계자를 고르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명, 4명, 5명 되는 자식 중에 능력이 있는 후계자가
계속해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인력풀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정은의 북한이 3대 세습까지는 왔지만 계속해서 4대 세습, 5대 세습, 6대 세습 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자, 북한에서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민심이 좀 흔들린 부분도 있을 텐데 민중봉기가 일어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이 북한에서 민중봉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제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엄청난 포갑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조금이라도 김일성 일가에 반하면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최하 정치범 수용소니까,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부인, 내 가족, 자식들까지 다 인생이 거의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히 여럿이 모여서 무슨 봉기를 한다 이런 거는 현 단계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혹시나 뭐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은요? 이제 사실 저개발국에서 정권을 갈아엎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군부 쿠데타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것도 어려운 게, 북한의 군은 당의 군이에요. 당의 군이고 당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부대가 있으면 그 각 군부대, 연대, 사단 이런 각 조직에 당 간부들이 일일이 파견돼 있어서 보위부문 간부들과 함께 야전군인들을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사단장이, 연대장이 혹시 다른 맘 먹고 있는 거 아닌지 일일이 감시를 하는데, 그런 감시 단위가 중대 단위까지 파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려면 적어도 연대병력, 사단병력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연대 사단병력이 움직이기 전에 다 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과 같은 체제는 근본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기 어려운 체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혹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어느 체제보다 자기의 왕조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극단적인 감시체를 만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체를 만들어놔서 어쨌든 위에 김정은 자체는 이게 나한테 반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어떤 식으로 좀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북한 체제가 균열이 생길 어떤 단초는 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민중봉기도 어렵고 쿠데타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일가가 계속 세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속 자기 자녀로 세습, 능력 있는 후계자를 계속 마련해서 세습 구도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 세습까지는 어찌어찌 왔지만 4대 세습, 5대 세습해서 가는 동안에 후계자를 마련해 가는 과정은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후계자에게 적당하게 후기 수업을 시켜서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는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고, 그런 권력 핵심부의 균열이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뭐 바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도의 민주주의 사회가 됐지만 우리 남한도 지금의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민주화 투쟁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 이런 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4.19 혁명부터 해서 87년 6월 항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쌓여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된 거죠. 근데 북한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시대 이 봉건사회에 살다가 일제치하로 바로 들어가면서 일제 압제하에 살았죠. 해방 후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계속 또 김일성과 독재 체제에서 살았단 말이죠.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말은 어찌어찌 들어봤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라는 게 내가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참정권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이 뽑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이제 뭐 쓰러진 데서 갑자기 통치를 못하게 해서 김정은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해도 거기에 어떤 대안 세력이 나와서 우리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할 정권을 마련합시다, 여기에 나설 사람도 별로 없고 호응할 국민도 많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외 사례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과 가장 비슷한 체제로 얘기됐던 게 유럽에 있던 루마니아라는 나라입니다. 루마니아가 80년대 말에 저기 동구 사회주권이 우르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차우세스크라는 독재자였어요. 근데 그 동구권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차우세스크도 이제 처형을 당하고 이제 민주화의 공간이 열렸는데, 당시 루마니아에서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누구냐? 차우세스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주변에 있었던 공산당 세력이 이름만 바꿔서 정권을 잡았어요. 당시 구국전선이라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공백이 왔는데 소위 뭐 반체제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구공산당 세력이 이제 루마니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책 몇 개를 추정을 하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겠습니다 하고 나는데 루마니아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해줍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현실적으로 지금 김정은 주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뭐 노동당의 고위 간부나 뭐 보위부나 군부 이런 쪽의 고위 간부가 권력 투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더라도 저는 그것도 북한의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은 일가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정통성은 김일성의 후계라는 게 가장 큰 정통성이거든요. 네. 백두혈통이라는 게 가장 큰 정통성인데 그런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을 계속 잡으려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엔의 원조도 받고 남한의 원조도 받고 해야 권력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일가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서는 북한의 다음 정권은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대외와 교류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북한 정권이 무너져도 통일의 길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건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북한 내 권력 투쟁이 있고 새로운 사람의 권력을 잡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유동적인 국면이 펼쳐지겠죠. 근데 그 국면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유동적인 국면은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국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면이 됐을 때는 통일이 될까 안 될까 중국이 개입할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유동적인 국면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통일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순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개입할 여지도 충분히 있겠죠? 개입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이 개입하면 어떡하죠? 네.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중국이 개입하면 어떡하죠가 아니라 그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국면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가고 중국이 개입을 못하게 해서 우리의 뜻에 맞는 한반도의 미래를 펼쳐갈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만약에 북한의 영토를 차지하거나 또 아니 반대로 우리가 북한의 영토를 다 통일해서 차지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열려진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통일의 길로 가는 것과 함께 주변국에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인식시켜서 중국도 현실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우리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표출돼야 할 겁니다. 자, 또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반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북한 정권 유지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언뜻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뭐 분단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몇십 년 동안 와 있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무너지면 그 유동적인 국면에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체제로 가자라는 거는 저는 좀 인정하기 힘든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간다는 건 지금까지 남북관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북이 대화하네 그래서 화해인 국면도 있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충돌 일어나고 서해서 뭐 포 쏘기도 하고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대립 구도가 계속되었잖아요. 지금처럼 간다는 건 50년 뒤, 100년 뒤에도 이 불안정한 분쟁 구도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구도가 변화되는 통일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쨌든 그 기회를 통일의 길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구도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가는 게 나아라는 건 우리 50년 뒤, 100년 뒤에도 지금처럼 분쟁 감수하고 그냥 살자 이거밖에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자, 흔히 또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고도 얘기들을 하는데 남북의 점진적인 통일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사실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죠. 그죠? 갑자기 통일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통일, 소위 소프트 랜딩 통일이 바람직한 건 분명한데요. 네. 저는 지금의 남북 현실로 볼 때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한 쪽의 사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점진적인 통일을 한다는 건 북한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통일의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의 우리 남한의 정치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거의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북 정책 거의 180도로 바뀔 거다. 이거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북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점진적인 통일로 길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은 김일성 일가라는 게 극단적인 우상화 체제라서 외부와 교류 협력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체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점진적인 통일로 가려면 북한 체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김일성 일가 체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보면 소프트 랜딩 통일,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또 압록강의 홍수로 북한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 7월 말에 압록강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불어나서 홍수가 나서 압록강 연안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이라든가 양강도, 자강도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당 지역에 마을이 있는데 지붕만 남기고 완전히 물에 들어찬 지역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인명피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인명피해 부분을 보면은요, 이제 그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나고 나서 김정은이 급히 현지에 갑니다. 가서 현지에서 전용열차 안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 당시 김정은이 질책을 한 거 보면 직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이렇게 인명피해를 일으키게 만든 사람들 엄중히 처벌하라. 그래서 우리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 그리고 자강도 당 책임비서 이제 자강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이런 사람들이 경질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더라도 지붕만 남기고 마을이 다 잠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남한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인명피해가 적어도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면적으로 그걸 부정을 하면서 남조선 언론이 날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인명구조 작업에서 헬기가 한 대 불시착했는데 그 불시착한 헬기의 조종사도 안전했고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는데 남한 언론이 날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김정은이 보면 이제 자기 말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고 수해로 인한 민심이 흉흉할 수 있다 보니까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물러오려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명피해를 부정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런 민심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비가 내렸던 7월 27일의 상황을 보면 압록강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엄청난 홍수가 나는데 그날 평양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 27일이 우리로 따지면 6.25 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나서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죠. 근데 북한은 이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전승절이냐?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북한이 승리한 날이다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7월 27일 엄청나게 기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 27일에도 평양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면서 기념 행사를 했어요. 축제를 벌인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떼죽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였으면 거의 정권 물러가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제 북한은 독재 체제다 보니까 그런 반발은 없지만 그래도 북한도 소문이 퍼져가고 민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그 피해 상황을 굉장히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우리로 와서 뭐 쉽게 예를 든다면 뭐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장군분들이 뭐 그 지역의 어떤 이슈, 뭐 어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에 포를 쏘고 있는데 골프장이 있다거나. 그런 그러니까 이거의 심각한 버전인 거죠. 심각한 버전이죠. 그럼 수해 책임 있는 간부들은 어떤 대우를 당한 건가요?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 수해 지역에 책임 있는 간부들이 여러 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총살까지. 예, 그래서 우리 국정원도 관련 동향이 있어서 주시 중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까지 내놨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겉으로는 지금 인명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해당 지역 간부들 총살까지 시킬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사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지금 소문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말에 말로 퍼져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소식통들과 통화해서 대북 소식을 전하는 대북 매체들의 전원에 따르면 복구 작업에 군인들 많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당 지역에 물 빠지고 나서 복구하는데 뭐 곳곳 가는 곳마다 시체가 나와서 뭐 토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소문으로 퍼져갈 테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핵심 있는 중요한 간부들은 총살까지 시키고, 그리고 해당 지역을 김정은이 꽤 여러 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쨌든 수재민들을 찾아보는 어떤 애민 지도자의 모습 이런 거 강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뭐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 다 집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10,000명 이상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평양에서 임시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3월에는 또 북한 공수부대원들이 낙하훈련하다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김정은 부녀가, 김정은하고 김주애가 훈련 참관을 갔는데, 그게 이제 항공 육전병, 우리식으로 따지면 공수부대가 낙하훈련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이 하늘에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하를 하면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잖아요, 수직으로. 근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불다 보니까 낙하산이 거의 수평으로 날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이 제대로 안 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하산이 엉키고 하다 보니까 낙하산이 엉킨 채 떨어지면 그대로 죽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죽은 북한 군인들이 10여 명, 다친 사람도 수십 명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럼 날씨가 안 좋으면 사실 훈련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김정은과 그 김주애가 왔으니까 취소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랬겠죠. 이 감히 최고 지도자와 저놈의 자제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취소하느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훈련이 있었던 날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이 김주애를 후계자의 이미지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공수부대 훈련을 했을 때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주애가 저희 참관대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인민군 장성들, 고위 장성들이 쭉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망원경으로 훈련을 보고 있는 김주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군 장성들 한가운데에서 망원경으로 훈련을 보는 건 최고 지도자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김주애가 그 망원경으로 보는 모습을 공개를 했다. 이거는 김주애가 미래에 군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선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날 김정은 부녀가 공수부대 훈련 참관하고 어디를 갔냐? 강동 종합온실이라는 데를 또 시찰을 가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주목할 만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향도라는 게 길을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북한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근데 향도라는 표현이 원래 조선노동당 아니면 최고 지도자한테만 썼던 표현인데 주애한테도 향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김주애가 북한의 지도자가 될 거다라는 강력한 암시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선전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날이 굉장히 중요했던 날인 거고, 이런 날인데 날씨가 안 좋다고 훈련을 취소한다. 이거는 북한 군부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도중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김정은은 군을 달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김정은이 이제 군부대 시찰 계속 다니잖아요. 근데 직후에 군부대를 한두 군데 가는데 갑자기 군인들의 생활을 강조를 합니다. 군인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군인들 잘 보살펴라 그러면서 고기, 과일 뭐 이런 특식을 갖고 가서 군인들 밥 먹는 걸 챙겨요. 이런 게 사진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밥 공기가 뭐 고봉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담은 밥 제공을 하고 고기에다 과일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선동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도 군인들이 사실은 김정은 분이한테 훈련 보여주려다가
몇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내가 군인들 먹고 사는 거 챙기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태양은 김일성인데 근데 김정은이 태양이 데려간다고요. 이거 어떤 말이에요? 북한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죠. 그렇죠.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북한이 전통적으로 태양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제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언제 생겼느냐? 김일성이 1994년에 죽고 뭐 이른바 3년상을 지나서 1997년에 북한이 뭘 제정을 하냐?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로 한다. 그리고 이른바 새로운 주체 연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은 주체 1년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제 2024년이잖아요. 이게 북한이 2024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북한 주체 연호로 따지면 올해가 주체 113년이 됩니다. 네. 실제로 북한이 주체 113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을 태양으로 지칭하고 주체 연호를 쓴다라는 건 북한의 모든 것은 김일성한테 비롯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태양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4월에 뜻깊은 명절 이런 정도로만 지칭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여행사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이런 통보를 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김일성을 태양으로 지칭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뭐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런 것처럼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김정은이 이제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태양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태양이 지고 김정은의 태양이 뜨는 현상이 북한에서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그럼 김일성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볼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었냐. 네. 올해 5월에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 간부들을 만드는 학교가 이제 새로 준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건물 외관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김정은 초상화가 같이 걸린 게 보였어요. 이 기존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린 건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김정은 초상화가 같이 걸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김일성, 김정일의 반열에 김정은이 올라섰다 이걸 상징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올해 6월에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걸 북한이 하는데 그때 간부들 복장을 보니까 북한 사람은 되게 이제 보면 왼쪽 이 가슴에 소위 배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차고 다니거든요. 빨간색에. 근데 이제 이 6월 전원회의 때 보니까 김정은 사진이 들어간 김정은 배지가 새로 등장을 합니다. 북한에서 그걸 초상휘장 이렇게 부르는데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을 넘어서서 김정은이 독자적인 리더십을 확보해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더 나의 세상,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초상화가 제가 북한에는 곳곳에 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초상화에 원래 김정은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거의 걸려 있었죠. 아, 정말요? 예. 이게 김정은 초상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제 기억으로는 뭐 조선중앙TV인가요? 어딘가에 이제 행사 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초상화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였고, 이제 올해 들어서 김정은 초상화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통치를 시작한 지가 그런 시간이 좀 꽤 되지 않았나요? 2011년 말에 김정일이 죽고, 네. 2012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했죠. 그럼 벌써 3년 지난 건데 집권한 이후에는 왜 그런 자기 초상화를 그렇게 안 했었고 이제 벌써 한 3년 지났는데 지금은 왜 굳이 어쨌든 김정은이 이제 집권 이후에 자기의 세상을 계속 만들어 가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단계별로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나서 20대 젊은 지도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여러모로 자기도 불안했을 거고 그다음에 군부도 휘어잡아야 되죠. 어쨌든 나이 많은 간부들 자기 발밑에 엎드리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았으니까 이제 급한 것들을 해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다 김정은의 세상이 됐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것들을 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초상화 게재하는 거 그리고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김정은 생일이 아직 북한의 명절이 안 돼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생일은 뭐 태양절이나 광명성절이나 해서 북한의 최대의 명절인데 김정은 생일이 1월 8일인데 1월 8일은 평일이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뭐 향후 몇 년 안에는 북한의 명절로 격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어쨌든 독재자라서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단계가 있군요. 예. 자, 북한이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게 지방 발전 정책이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가끔 미사일 발사했다, 뭐 대남 위협을 했다, 이런 뉴스에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데, 네. 사실 올해 들어서 북한 내에 가장 중점적인 김정은의 정책은 뭐냐?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지방 발전 20 곱하기 10 정책.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20승 10 정책 이렇게 읽는데, 이게 무슨 정책이냐? 해마다 전국의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 그러니까 옷공장, 식료품 공장 이런 거를 만들어서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나게 높이겠다는 정책입니다. 해마다 20개 시군에 공장을 만드는데 10년 동안 하면 10년 지나면 200개 지역에 공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은 거의 전역에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이제 강력한 의지고,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20개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 지어도 결국에는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원료 전달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김정은이 그 지방 공장 건설하라고 굉장히 강력히 독려를 하면서, 그리고 공장은 중앙에서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인들 동원해서 지어줄게. 다만 운영은 지방의 행정 경제 일꾼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공장 지어줬는데 운영 못해서 물건 못 만들어내면 죄악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물건 못 만들어내면 니네 처벌 받을 거야라는 경고인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원료 조달 방식도 정말 그 자연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뭐냐면, 이를테면, 지역마다 어떤 원료 조성림을 구성을 해서, 네. 뭐, 수유나무, 피마주, 뭐, 이런 걸 심어라.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이제 소위 기름작물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면 열매에서 기름이 수출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기름으로 비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비누 같은 걸 그렇게 만들고, 뭐 산에서 머루, 달에, 오미자 이런 걸 따서 그런 걸로 음료수 만들고, 이제 종이 같은 것도 결국 펄프잖아요, 펄프. 네.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되는 펄프림을 심어서 그걸로 종이 만들어라. 이렇게 소위 밭에 뭔가를 심어서 그걸로 다 생필품을 만들어라라는 게 북한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모범으로 삼는 경공업 공장이 강원도 김화군에 있는 소위 그 경공업 공장인데, 거기 제품 전시실에 가보면 뭐 음료수, 과자, 뭐 간장, 된장, 고추장도 있지만은 뭐 플라스틱 바가지도 있고 뭐 학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원료 조달 방식으로 보면 지금 김화군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생필품을 다 만들 수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분명히 다른 원료가 조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원료들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 공장 건설에다 그러면 최근에 가제가 더 부과됐다면서요? 최근에 김정은이 계속 현지 시설 다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20개 시군의 공장들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장 외관은 북한 말로는 한 8, 90% 완공됐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지으라고 했냐? 각 지역마다 큰 병원들 짓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보급센터 짓고, 양국관리시설 지어라. 이런 것들까지 지어야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 과학기술 보급센터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문화 시설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서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휴식도 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처럼 만들어라 라는 과제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서 지금 김정은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 북한이 건물을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노동력은 위에서 지시하면 군인들 동원하고 사람들 동원해서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석회석을 많이 나기 때문에 시멘트 사정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하고 사람 동원해서 건물을 올리면 되는데, 이 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골치 아플 텐데, 김정은이 공장뿐만 아니라 이것도 만들어, 이것도 만들어, 이것도 만들어 하고 있어서 지금 북한 일선에 있는 간부들은 연말에 가서 이거를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여줄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을 보냈었는데 그게 몇 번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도 또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계속 왜 보내고 있는 거죠? 일단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오물풍선을 보내기 전에 몇 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 단체를 위시한 몇몇 단체에서 북한에 대북 전단을 보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뭐 $1짜리도 넣고 뭐 쌀 조그만 봉지도 넣고 이런 것들 넣어서 보내는데, 북한이 상당히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네. 어쨌든 북한 실상 알리는 것도 골치 아프지만 $1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면 그걸 주운 사람이 신고하겠습니까? 갖다 쓰겠죠.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 이완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전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안 그쳐지니까 그러면 남한도 당해봐라 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종이 부스러기 각종 쓰레기 이런 걸 넣어서 보내는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오물풍선 내용에서 북한의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일부가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보낸 거 이제 떨어진 게 있잖아요. 네. 그 내용물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양말 쪼가리, 마스크 쪼가리 다 해진 거 보내는데 양말을 몇 번째 기운 거, 그리고 마스크 쳐내는데 이것도 계속 누더기처럼 기운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냄새나는 흙 같은 거, 퇴비 같은 거 넣어서 보낸 것 같은데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생충이 검출이 되고 또 거기 사람 유전자가 같이 검출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게 인분이란 얘기야, 인분. 그래서 인분에 기생충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기생충이 많은 나라죠. 북한이 인분에 기생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비료가 부족하잖아요. 화학 비료가 부족하니까 되게 농촌에 비료를 뭘로 주냐면 사람들 인분을 모아서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인분으로 자라는 채소 이런 것들을 그냥 또 먹잖아요. 먹고 또 그 인분이 다시 비료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생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까지 재밌는 건 그 오물 중에 이를테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이런 글씨가 있는 게 가위로 잘라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북한 같은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목숨처럼 아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쓰레기 중에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이 잘려있는데? 이거 뭐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쓰레기 마련한다고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한테 쓰레기 내라 하면 이것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 체제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 우상화 문건을 훼손해서 냈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탈북자분한테 물어보니까 또 북한 주민들이 앞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굉장히 와 박수치고 이러지만 안 보이는 데 가서는 또 다 버리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쓰레기가 딸려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대북 학생기로 막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북 학생기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들었어요. 예. 북한이 지금 요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골치 아파하는 게 한류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외부 정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정책인데 확성기를 틀면 우리 확성기가 낮에는 한 10km, 한밤에는 20km 이상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전방 지역에 나와 있는 군인만 몇십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방 지역에 나와 있는 북한 군인들이 우리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 하루 종일 남한 소식 듣잖아요. 그리고 남한 노래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으면 북한이 정말 길을 쓰고 말고려고는 하는 한류 차단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방군인들의 사상을 이완시키는 이 확성기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의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20대, 30대 그래도 많을 테니까 그런 MZ세대가 뭔가 좀 흔들리는 것들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탈북한 북한 군인들이 있었죠. 그 탈북한 동기가 뭘지는 지금 아직도 세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확성기가 영향이 있었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있고요. 어쨌든 탈북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북한이 못 살고 그다음에 그 남한은 자유 세계고 생활 형편도 훨씬 낮고 이런 부분들을 북한 사람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방송을 통해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도 북한 노래 얼마나 재미없어요. 맨날 김정은 위대하다 이런 노래밖에 없는데 우리 남한 노래 얼마나 발랄하고 좋습니까? 이런 걸 듣다 보면 자연히 사상이 이어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북한은 대북 학생기 방송은 그럼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면 사실 2015년도에 이른바 이제 목함지뢰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굉장히 험악한 국면까지 갔었죠. 그래서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의 고위 당국자가 그냥 밤을 새가면서 회담을 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이 회담장에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게 확성기 중단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확성기가 북한한테 아프다는 건데 요즘 국면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고 우리가 확성기를 전면적으로 틀고 있거든요. 왜 뭘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최근에 북한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지난해 말에 이제 소위 노동당 전원회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을 하면서 남북을 완전히 두 개의 나라도 단절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확성기 중단시킨다고 협상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확성기를 중단시키려면 협상을 해서 단판을 져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북한의 정책으로 남한과 협상하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속으로는 골치를 썩이면서 방해 전파 정도 쏘는 그런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서도 학성기를 쏴서 그걸 중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북한도 확성기를 틀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 확성기가 남한 군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트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북한은 출력도 약해서
우리한테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전달된다고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북한 확성기 듣고 와, 북한 체제 훌륭하네, 저기 가겠다 이런 생각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확성기를 트는 목적은 네. 절출력으로 우 이런 소리를 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성기 트는데 자기네가 절출력으로 트면 북한 군인들이 듣는데 방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군인들이 못 듣게 하는 목적으로 확성기를 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또 한국과 통일 지우개에 들어갔다고요? 왜 그런 거죠? 네, 북한이 지난해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걸 개최를 했는데 당시 김정은이 남북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을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정책을 피고 있어요. 뭐 남북 간에 그동안에 유일한 육로 통로가 경의선 동해선 도로였는데 거기에 뭐 지뢰를 다시 설치하고 철로가 깔려있을 때 철로를 걷어버리고 그리고 동족 화해 뭐 통일 이런 얘기 쓰지 말라 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북한이 이런 완전히 남북을 갈라치는 정책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는 여러 가지 좀 관측과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하는 게 더 이상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일단 남한과 관계를 하면서 남한의 문화 한류가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북한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사상이 굉장히 이완되고 있어요. 북한은 청소년들을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켜서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서 내가 총폭탄이 돼서 죽겠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한 문화 보고 남한 노래 듣고 남한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차단해야 되는데 남북 관계를 가져가는 게 부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남한과 관계를 했을 때 이득은 그래도 남북 관계가 됐을 때 가끔가다 남한이 뭐 식량 지원도 해주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관계를 유지할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 사실 북한에게 남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좀 회의감을 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아시지만 남북 관계를 잘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정상화되지 못했느냐?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남북 관계를 잘해보려고 그래도 우리가 국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유엔 제재를 거슬러 가면서 남북 관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관계가 진전된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경험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남한에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가 얻어갈 거는 별로 없겠다.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얻어갈 게 별로 없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하면 한류 때문에 부담만 되는데 얻어갈 건 없고 그러면 이 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남북을 완전히 두 국가로 갈라서 가자. 이런 쪽의 정책적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자기들 애국가 가사까지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완전히 갈라가자라고 하면서 북한이 애국가 가사를 바꿨어요. 이제 애국가가 우리가 애국가가 있지만 북한도 애국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노래입니다. 북한 애국가 1절이 이런 식으로 가요. 아침은 비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풍부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 삼천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남북을 두 국가로 가른다고 하면서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에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국가의 삼천리 가사를 이 세상으로 바꿔버렸어. 근데 우리가 보면 애국가라는 건 국가의 고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애국가 가사를 바꾼다? 아무리 독재국가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 진짜 북한이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애국가 가사를 바꿀 정도로 남북을 완전히 갈라서 가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류를 맺었다가는 북한의 그 세습 통치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겠네. 네, 그렇겠죠. 자, 북한에서 그리고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업어도 반동 소리를 듣는다고요. 이거 뭐 때문이죠? 이것도 이제 한류 차단의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증언한 걸 보면 북한의 교육 자료 중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업는 거 이것도 한류예요. 한류에서 어디서 봤다. 그리고 북한은 원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때 신부가 흰 드레스 입는 거 이것도 한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얻거나 흰 드레스 입어도 이건 반동이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고요. 또, 북한도 이제 휴대전화 많이 퍼져 있죠.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 등록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화번호 등록을 아빠, 쌤 이렇게 하면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쌤은 왜 단속 대상일지 이해가 가죠. 우리도 이제 선생님을 이제 줄여서 이제 편하게 부르는 건데 그건 북한 용어가 아닐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근데 왜 아빠가 단속 대상인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아빠라서 그런 거 아닐 텐데 뭐지? 이제 저도 이 부분을 탈북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주로 아버지라고 하지
아빠라고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표현도 한류에서 온 표현이다. 이래서 이제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야, 그럼 북한 사람들은 그런 한류 문화, 뭐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거를 혹시 뭐 몰래 볼 수 있거나 몰래 보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한류가 북한에 퍼져 들어간 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는 몇십 년이 된 일인데 원래 이제 북중 국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 뭐 USB나 뭐 다른 DVD나 이런 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담겨서 많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왜냐면 북한의 텔레비전, 북한 조선중앙TV를 보면 거기도 영화도 하고 뭐 드라마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면 내용이 우리 김일성이니까 위대하다. 우리 김정은 원수님 위대해.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노래를 불러도 다 김정은 원수님 위대하다.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고 듣다가 남한 노래 들으면 뭐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얘기, 그리고 정말 인간의 감성이 기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류가 쭉 퍼져갔고, 그렇게 퍼져가다가 보니까 어느 단계까지 갔냐, 이제 단속하는 사람들도 보는 거고, 그리고 뭐 이 민간인들 사회에서도 뭐 친구끼리 어디서 놀러 어느 집에 모였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야 이제 뭐 술 한잔 하다가 야 노래 한 곡 불러봐 라고 하면 그래도 나만은 노래 한 곡 정도는 부를 줄 알아야 나 좀 노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퍼져가다 보니까 북한이 이걸 단속하자 하고 나선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단속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북한 당국도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 한류가 북한에게 두려운 이유는 그럼 뭔가요? 북한은 어쨌든 사상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김일성 일가 독재 체제가 유지되려면 어려서부터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체화돼야 되고, 청소년이 되든 나이가 먹어서든 내가 원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정신이 박혀 있어야 체제가 유지되는 건데, 이 남한 드라마 노래 보면서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남한 드라마 보면 세상이 내가 알던 것보다 다른 나라는 굉장히 잘 살고 있구나, 이를테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 보면서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잠옷 입는 거 보고 충격받는다고 그럽니다. 잠옷.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잠잘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잠잘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구나 라고 해서 많이 놀란다는 건데, 이런 걸 보다 보면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리고 정말 김정은이 위대한 걸까? 이런 회의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 이관을 막기 위해서는 한류 단속이 필요한 겁니다. 저 그럼 북한에서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보다가 진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 이제 한류 단속을 심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대 악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법이냐, 뭐 한류와 관련된 드라마, 노래 이런 것들을 시청하거나 부르기만 해도 징역형 갈 수 있고요, 노동교양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면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만들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말 사형되는 사람이 있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 통일부가 만든 북한 인권 보고서에 보면 거기서 수집한 탈북자 증언 중에 최근에 탈북한 탈북자 증언이겠죠?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위반으로, 즉 한류 관련된 이 내용물을 보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죽었다, 총살당했다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이 수집됐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드라마보다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면 한류가 유축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형은 너무 센데.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무리 한국 드라마 궁금하지만 봤다가 잘못되면 죽는다. 마치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좀 수위를 낮추면 어릴 때 그 보르 X 몰래 부모님 몰래 보다가 사형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사형만 그래도 안 하겠죠. 그렇죠. 목숨은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이 북한의 무지막지한 정책이 과연 어떻게 북한 사회에 다가갈까라는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탈북하신 분들한테 제가 몇 번 물어보면, 근데 북한은 단속하는 놈들도 이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되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를 칼로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칼로 막아도 문화는 스며드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문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한 나라가 있었느냐? 그것도 제가 볼 땐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전에 없던, 역사에 없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한류 확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관찰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기존보다는 좀 위축되는 현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탈북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는 해마다 탈북을 혹시
어느 정도 숫자 대략 뭐 해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하고 요즘에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탈북을 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뭐 가끔씩 휴전선을 통해서 오거나 네. 동서해로 목선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예전에 이제 한참 전 얘기입니다. 한참 전에는 보통 북중 국경으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중 국경에 지금은 또 철조망이 많이 쳐져 있는데 예전에는 북한과 중국은 거의 혈맹 같은 나라니까 철조망도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 쪽으로 아마 북중 국경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압록강이 굉장히 강폭이 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가 무수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 쪽으로 탈북을 하면 중국을 가로질러서 동남아의 제3국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방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탈북이 예전에 한 뭐 2, 3천 명, 연간 2, 3천 명 될 때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나 혼자 와 있는데 북쪽에 우리 엄마가 남아있고 우리 동생이 남아있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그 브로커한테 돈을 줍니다. 그때 뭐 한 사람당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주면 그 두당 얼마씩 받고 브로커가 탈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되게 조선족이 많은데 조선족들은 북한 땅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누구한테 가서 당신 딸이 남한에 가 있는데 당신 탈북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 받았으니까 나 따라와라 해서 동의를 하면 조직적으로 북중 국경을 넘을 때는 북한 초소에다가 돈 찔러줘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가로질러서 동남아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식으로 탈북을 해왔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단족이 심해지고 있고 가장 최근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탈북자 제로 상태로 간 거고요. 코로나가 풀려서 지금 이제 국경이 일부 풀렸는데 지금 어쨌든 탈북이 어려운 게 일단은 북한의 단속도 심해졌고 중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단속이 심해졌잖아요. 중국 내 이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땅에서 중국으로 탈출해서 중국을 가로질러서 동남아 3국까지 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탈북 브로커 비용도 억대를 호가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탈북자가 그 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탈북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지금 최근 보면 통일부가 집계하는 거 보면 연간 뭐 이제 다시 뭐 1, 200명 이상 수준으로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직접 탈북했다기보다는 예전에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있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죠.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좀 어떤 거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요?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밀접해졌죠. 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밀접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푸틴이 올해 북한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라는 걸 해서 동맹을 복원시켰습니다. 이제 좀 북소 예전 구소련과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61년도에 북한과 구소련이 이른바 조소 우호 조약, 그 북소 동맹 조약을 체결해서 당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탈냉전이 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이제 소원해졌고 그래서 이 북소 동맹 조약이 1996년도에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가서 북한과 러시아가 친선 조약이 다시 맺어지는데 당시 조항이 어떻게 돼 있었냐? 위기에 처하면 즉각 접촉한다 이런 정도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푸틴이 북한에 가서 이 새로 조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방이 무력 공격을 당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을 제공한다 이 워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냉전 시대의 동맹이 왜 복원된 거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북한 러시아에 항의도 하고 긴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예전 조항과 좀 다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가긴 했는데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법에 따라서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유엔 헌장 51조를 보면 유엔 헌장 51조는 뭐냐면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개별 내지 집단 자유권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유엔 헌장 51조를 넣은 게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 도와주겠지만 북한이 먼저 침략을 하면 안 도와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넣은 거다라고 보는 설이 하나가 있고 유엔 헌장 51조는 어쨌든 유엔 헌장이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에 근거해서 북러 간의
조약을 맺었으니 다른 나라에서 시비 걸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유엔 헌장 51조를 넣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 헌장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북한과 러시아법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은 뭐 법이 유명무실한 나라니까 그냥 논외로 하고, 러시아법 부분을 보면 러시아가 해외에 무력을 투사를 하려면, 병력을 파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의 러시아에서 푸틴이 결정했는데 러시아 의회가 반대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푸틴이 이 의회 동의 조항을 자신의 선택권을 넓히는 여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 북한이 이제 서울 러시아한테 조약에 근거해서 러시아 군 좀 파견해줘 했는데, 네. 푸틴이 보니까 지금은 개입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북한한테 내가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러시아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줘. 그래서 못 보내겠어.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러시아법을 근거 조항에 넣었다는 건 푸틴이 여전히 한반도 전쟁 때 북한을 도와주지 말지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 정세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여지를 넓혀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북러 관계 밀접한데 비해 요즘 북중 관계는 좀 불편하다면서. 북중러 우리가 보통 삼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면에서 보면 북러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전 세계 왕따 국가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왕따 국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왕따 국가 두 개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중국은 물론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긴 합니다만 중국은 나름 G2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또 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치,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북러 쪽에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친하면서 중국과 이제 약간 미묘해졌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서울에서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중국의 총리가 와서 회담을 했고, 다음날 그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북한이 비난을 합니다. 맹비난을 하는데, 북한이 중국이 참석한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이게 불편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던 북한 외교관이 밀수인 협의가 있는 북한 외교관의 집을 수색을 하고 현금을 압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당시 김정은이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 다롄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다롄의 해변가를 산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두 정상이 산책한 해변가에 두 정상의 발자국을 동판으로 마련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올해 콘크리트로 덮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상의 발자국을 덮을 때는 아무나 덮겠습니까? 중국 당국에 이제 오케이가 있었으니까 덮었겠죠? 어쨌든 중국도 북한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앞으로도 중국 대신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돌아설까요?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4년의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고 중국과는 좀 소원하지만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1년에 상당 부분의 석유를 북한에 주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이 맘먹고 걸어 잠그면 북한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극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도 아무리 북한이 귀찮게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게 중국의 이익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일시적으로는 좀 소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계는 계속 유지할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전쟁이 나중에 혹시나 일어나면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가정의 가정을 한 질문인데, 일단은 남북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행태를 분석할 때 북한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뭘 할지 모르는 돌발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준을 김정은의 안전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내가 안전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몇 명이, 북한 군인 몇 명이 남북 교전에서 죽였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 입장에서. 하지만 김정은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북 간의 전쟁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나겠지만 어쨌든 김정은도 죽는 건 명확합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나는데 우리가 평양 폭격하고 김정은 살려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한미 당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이다, 끝이다 경고를 하잖아요. 그게 전쟁을 니네가 일으키면 우리도 절대 가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경고거든요. 근데 그런 경고에 대해서 김정은이 내가 죽더라도 해보겠다, 그러줄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상상 속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국지적인 긴장이 확전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하라는 노력은 물론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거 관리하는 노력, 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되지만 실제로 유튜브상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김정은의 안전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러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기자님 처음 모시고 북한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좀 여쭤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남북한의 긴장,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쪽에서의 사태 때문에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안보와 전쟁, 그리고 방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한반도 긴장이라는 게 이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 분단이 계속되는 한은 이 긴장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통일의 길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막 북한이 뭐 위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생업을 못할 정도로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업 그대로 하시면서 그냥 사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 정도는 좀 갖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슈가 생길 때는 또 기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안정식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